신랑보다 먼저 새 신부와 뜨거운 첫날 밤을 보낼 주인공이 따로 있었던 과거 몽골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이들 보는 앞에서 부부가 사랑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원에 가끔 낯선이가 찾아오면 남편은 마누라를 손님에게 빌려주기 위해 며칠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사랑을 소유하는 대신 행동과 경험을 우선시했던 유목민들은 서로에게 이를 강요하지 않고 각자의 역할이 뚜렷했죠. 오늘은 옛 몽골 유목민들의 놀라운 성문화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목 생활의 안성맞춤인 몽골집 게르는 5-6평 정도 되는 작은 원룸 형식인데요. 기둥 2-3개가 천막으로 덮인 지붕을 떠받치고 침대만 덩그러니 있을 뿐 칸막이는 전혀 없는 공간입니다. 한 게르에 온 가족이 모여 살게 되는데 많게는 80대 할머니부터 아들 내외 플러스 손주 대여섯 명까지 3대 가족이 6평에서 붙어 살기도 하죠. 16세기 유럽 역시 집안에 개인방이 없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차 부부가 밖에 나가서 부부 생활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반면 몽골 초원의 겨울밤은 영하 40~50도까지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추가로 집 밖엔 야생동물들도 덤으로 있어서 부부가 나가서 즐기기도 애매했죠. 아이들을 칼바람 부는 초원으로 내보내기도 위험해서 그냥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개방적으로 부부 생활을 가지게 됩니다. 유목민들은 이러한 잠자리 문화를 자연스럽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부모의 관계 플러스 초원에서 동물들이 교미하는 광경도 수없이 목격했기 때문에 꼭 은밀한 장소에서 관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 성인이 된 20대들은 가족이자 재산인 양떼들을 몰며 지루한 하루를 보내는데 이때 청춘 남녀가 광야에서 눈 맞게 되면 뜨거운 데이트 장소로 탈바꿈 하는데요. 불꽃 같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도 허허벌판 몽골 초원에서 비밀스러운 장소를 찾기란 난이도 최상급 미션과도 같습니다. 게다가 멀리 있는 본인 소유 양떼들을 지켜보는 생활이 일상이다 보니 몽골 유목민들의 시력은 유난히 좋은 편이죠. 한국인들은 시력 1.5에서 2.0만 돼도 부럽다며 박수치는데 몽골인들은 기본 4.0에서 최고 6.0까지 찍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탄생한 방법은 바로 올가, 우리말 올가미와 비슷한 도구죠. 나무 막대기 끝에 밧줄 고리가 달린 올가는 야생마를 잡을 때 쓰는 도구인데요. 청춘들이 적당한 장소를 찾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기 전에 이 막대기 하나를 깃대처럼 땅에 딱 꽂아 놓으면 혼자 덜렁 서 있는 올가를 본 유목민들은 그 근처를 얼씬거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로의 암묵적인 배려이자 약속인 셈이죠. 몽골 유목민들은 여성이야말로 가정을 지켜주는 근원이라는 가치관이 있었는데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옛 몽골인들은 튼튼한 가문과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 성에 관해 더 세밀하게 관리했습니다. 몽골인들은 유목 생활을 하던 이누이트족과 마찬가지로 근친혼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는데요. 몽골은 유목 특성상 가까운 친가끼리만 이동했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된 초원에서 혈족끼리 관계를 갖는 일이 흔했죠. 문제는 근친혼으로 태어난 베이비들은 돌연변이 유전자가 생겨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근친혼을 한 것으로 알려진 휘테커 가족은 정신적 신체적 결함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형제들의 부모와 조부모 모두 사촌지간이며 계속된 근친혼으로 현재 생존한 자녀 13명은 모두 자폐를 앓고 있고 끙끙대거나 짖는 소리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를 잇는 유전병이 두려웠던 몽골 유목민들은 친척처럼 늘 혈통이 근접한 사람과의 혼인을 피했고 되도록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다른 부족과 혼사를 진행시키려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유목생활 특성상 이웃마을은 기본 100에서 150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치명적인 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시청에서 춘천시청까지 대략 100km 가까이 되는데요. 자동차로 냅다 밟아도 1시간 이상인데 말을 타고 달리면 8시간은 엉덩이가 헐도록 질주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이웃마을 처자를 정실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면 아들내미는 친어머니와 같은 마을 출신 혈족과 자기 씨를 섞을 수 없게 되는데요. 때문에 아들은 추가로 300~400km 떨어진 다른 부족으로 마누라 찾아 산말리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셈이죠. 매번 짝을 구할 때마다 곤란한 상황이 반복되니 몽골인들은 종족 보존을 위해 다른 씨를 받는 오픈마인드를 장착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유목민들이 자기 마누라를 외간 남정네에게 빌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무료하기도 한 유목생활 중에 간간히 남자 손님이 방문할 때면 말젖을 발효시킨 마유주나 치즈와 뜨거운 차를 내오며 웰컴하는데요. 특히 멀리서 온 남자 손님일수록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남편은 와이프에게 손님이 원하는 뭐든 다 들어주라고 말하며 손님이 자기 집에 머물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동침은 우수혈통의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놓칠 수 없었죠. 일부 지방에서는 남편이 집을 잠시 떠날 때 자기 마누라에게 며칠간 집을 비울 거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떠났습니다. 묵시적으로 와이프에게 자유시간을 허락하는 몽골 상남자식 방법, 즉 우리 가문에 좋은 씨가 들어오면 땡큐고 아니면 말고라는 느긋한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거죠. 잠자리에 동참하는 남자 손님 역시 남의 마누라와 몇 날 며칠 보낼 때면 아직 집에 있다는 표시로 문기둥에 모자 따위를 걸어두었습니다. 집주인 남자는 모자가 사라질 때까지 절대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매너를 보이기도 했죠. 유목민들의 와이프 공유에도 나름의 룰이 있었는데요. 거사를 치르기 전 먼저 손님을 맞은 시족장이 멤버들을 총집합시켜 시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열띤 회의 속 손님의 지적 수준을 꼼꼼히 체크하고 그 다음 얼마나 수려한 외모인지 보고 씨를 받을지 말지 결정했죠. 멤버 전체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씨를 공유해줄 손님을 정성껏 대접했는데요. 그 후 손님은 간택된 남의 마누라와 뜨거운 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대를 잇기 위한 임무가 아니라 쾌락이 목적이었던 것이 들통나면 엄벌을 주었다고 합니다. 조계호는 우수한 유전자를 얻으려는 유목민들의 지혜였고 일부는 과개콘이라고 칭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문화는 과거 몽골 유목민들의 풍습일 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호기심에 몽골로 달려가서 초원에 있는 게르문 두드리며 마누라를 빌려달라고 하면 큰 실례입니다. 객기 부리다 몽골 형님들 손에서 뼈가 으스러질 수도 있으니 삼가하는 것이 좋죠. 몽골 유목민들의 또 다른 놀라운 문화는 바로 아버지의 여인을 취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의미하는 아버지의 여인은 아들을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첩입니다. 옛날 몽골인은 누구나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많은 아내를 거느릴 수 있었다고 하죠. 생모와 생모의 자매를 제외하고는 친족 중 어떤 여자와도 결혼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풍습은 외간 남자를 마누라에게 빌려준 것과 같은 맥락으로 남자 역시 가까운 친인척과 합치는 걸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나온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과거 몽골 여자들은 자기가 현세에서 섬긴 사람을 사후에도 섬긴다고 믿었는데요. 그래서 생모가 아닌 과부는 다른 외부인과 재혼하는 대신 막내 아들의 와이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후처들 중에는 두 바퀴 띠동갑인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막내와 동년배인 경우도 많았죠. 남편을 잃은 후처는 막내에게 가는 것이 오랫동안 보살핌을 받는 길이라고 믿었고 당시 유목민들은 막내 상속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몽골 유목사회에서는 형사취수라는 풍습도 존재했는데요. 만약 형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동생이 외지어인이었던 형의 와이프를 취하는 과거 유목민들의 관습이었죠. 심지어 동시에 자매 2명과도 혼인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몽골인들은 본인들의 거소인 게르 한가운데에 부처를 모셔놓을 정도로 불교 신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승려들은 지도자처럼 떠받들어지는 존재였기 때문에 우수한 혈통으로 여겨졌고 좋은 혈통을 일반 서민들도 이어받기 위해 승려들에게 한 가지 결정권을 주게 되는데요. 승려들은 새 신부의 초약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자세히 풀자면 승려가 신랑보다 먼저 새 신부와 뜨거운 첫날 밤을 보내는 특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새 신부가 임신하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묻고 따지고 하지 않고 신랑은 자기 자식으로 키우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했죠. 하지만 이때 머리 굴린 청나라는 초약권을 악용해 승려들에게 매독 걸린 여인들을 접근시킵니다. 오직 임무한 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던 승려들은 매독에 옮은 줄도 모르고 평소처럼 신부들과 밤을 보냈죠. 매독은 여러 몸을 걸쳐 퍼져나갔고 성인 남녀와 신생아들까지 몽땅 매독에 걸려 몽골의 씨가 마를 뻔했습니다. 1717년 청나라가 몽골 전역을 장악하고 펼친 인구 말살 정책은 더 있었는데요. 유목민들이 자유롭게 거처를 옮길 수 있는 자유를 박탈시켜버린 겁니다. 한자리에 묶어두어 외부와 철저히 차단시키면서 반청운동 시도를 막고 근친혼을 유도해서 기형아 출생률이 높아지도록 했죠. 건강한 몽골 후손을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한족과도 절대로 혼사를 진행 못하게 막아서 반란 세력이 자라나지 못하게 차단시켰다고 하죠. 그 다음 3자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한 몽골 가정에 아들내미가 3명 있으면 첫째는 자동으로 라마승이 되게 하고 둘째는 군대 보내버리고 막내만 남겨두어 집안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 아들이 셋이나 있어 후손도 많아지니 든든할 것 같지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라 몽골의 대를 이을 수 있는 많은 경우에 수를 막아버린 겁니다. 실제 몽골이 청나라로부터 독립했을 때 성인 남자의 40%가 라마승이었다고 하는데요. 청나라의 교활한 술수 때문인지 칭기즈칸 시기에 100만 명이었던 몽골 인구가 1920년대 독립할 당시 반토막난 50만 명으로 엄청난 인구 손실이 있었다고 합니다.